네, 안녕하세요. 예비고3 국어 수업입니다. 설 연휴인데도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 하면 나중에 좀 편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작품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제목은 우국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국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이라고 하는 글자는 당연히 나라가 되겠죠. 나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우라고 하는 글자는요. 걱정과 근심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나라를 걱정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럼 여기서는요. 어떠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냐. 먼저 이 작품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하들이 자기 당이 뛰어나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워요. 그걸 당쟁이라고 하거든요. 당쟁을 일삼는 대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하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또는 신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아무래도 왕을 도와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작가의 입장에서는 나라에 대한 걱정까지 맞물려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요 몇 수로 구성되어 있는 시조입니다. 시조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을 거고 바로 들어가서 볼게요. 제1수입니다. 학문을 후려치우고 때려치우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반무를 한 뜻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반무라고 하는 건 아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학문이라고 하면 글 공부가 될 텐데 글 공부를 하는 신하들을 문관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반무라고 하는 건 결국 문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무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화자는 무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겠죠. 한 뜻은 내가 문관을 버리고 무관이 된 이유는 삼척검을 둘러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삼척검이라고 하는 소재는 무관을 나타내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삼척검을 둘러매고 진심보국하려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진심보국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인데요. 이 진심보국의 뜻이 뭐냐면 얘들아 알려줄게.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진심보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나 어떤 상황인지는 보지 못했지만 이때는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조선을 뒤집어 놓은 임진왜란 시기였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시기에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더니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화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죠. 아무리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마음을 다해 나라를 구하고 싶지만 왕이나 그리고 기타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 직책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나라를 위해 행동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못한 화자가 눈물겨워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쉬움이라고 봐도 되고요. 안타까움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결국 1수에서는 지금 우리가 처음 봤던
일수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학문을 중단을 하고 무관이라고 하는 무를 선택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성취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제1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3수로 넘어갈게요.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이밖에 다시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 이어받으시면 돼요. 임진왜란.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때문에 결국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얻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얻게 된 치욕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간문물을 이렇도록 더럽혔는고. 그건 보자. 여기서 말하는 의간문물이라고 하는 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문물이라고 하는 건 물건 같은 것들을 말하죠. 학문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조선의 문화를 이토록 더럽혔는고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더럽힌 주체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걸 적용시켜 보시면 외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원수 못내 갚을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면 외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임진왜란으로 인한 치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원수를 갚지 못할까봐 칼만 갈고 있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이라고 하는 글자를 동그라미 쳐보시면 도둑들이 도둑들이 어딘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 훔치려고 할 때 칼 들고 들어가죠. 칼 들고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그때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군사나 전쟁에서 칼을 들고 나가는 이유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가 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칼도요, 상대방은 외적이니까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학문을 버리고 무관이 된 화자가 계속 칼만 갈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마지막 종장에서 알 수 있는, 또는 이 종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자성어는 절치부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분해서 한을 품고 있는 것을 절치부심이라 그래. 매우 분해서 한을 품다. 지금 일본의 외적이 우리 조선의 의간문물들을 더럽혔고 치욕스러움으로 살고 있는 화자에게 있어서 너무 분노가 가득 차 있겠죠? 그게 한으로 바뀌었다. 그거를 절치부심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어와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거라 그랬죠? 아라는 감탄사. 서럽다. 생각을 하는데도 서럽다. 국가 간위를, 이 간위라고 하는 건 별빛이 나와 있으니까 아래 보시면 어려움과 위기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알 사람이 없어서 서럽다. 그러면 화자가 서럽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화자가 왜 서러운지에 대한 이유가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죠. 그럼 결국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이 부분이 화자가 서러움을 느끼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서럽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 또는 직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연습했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아무나 이 간위,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를 알아서 구중천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늘을 9개로 나누어 이르는 말인데요. 조선 작품에서 항상 하늘이 나오면 우리 뭐라고 해석하냐면 임금이라고 해석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아무나 이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를 알아서 임금님께 말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육수에서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데 관료 또는 신하 같은 말이야 다 얘들아. 대신
얘네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의 관심이 없다, 얘를 무관심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게 육수가 되겠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면 좀 관심 좀 갖고 도와줘야 되는데 신하들이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14수입니다. 이는 저 외다 하고 저는 이 위에다 하니, 결국 이 첫 번째 구절에는 아까 우리 말했던 거야. 서로 내 말이 맞다, 넌 틀렸어, 이런 식이거든요. 결국 상대방을 탓하며 당쟁에 빠진 관리라고 표현할게요. 아까 신하라고 하는 말도 맞고 대신이라는 말도 맞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의 모습을 뭐한다? 비판한다. 이게 작가의 의도가 되겠죠. 매일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위에서 봤던 당파 싸움이 되겠죠. 당쟁. 이 중에 고립무조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제 고전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 단어의 뜻을 추측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립무조라고 하는 뜻은 홀로 있어서 도움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이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중이라고 하는 건 당파 싸움이 되겠죠. 당파 싸움 중에 홀로 있어서 도움이 없는 것은 임이신가 하노라.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임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될 거고, 임금만 외로이 혼자서 고립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14수의 내용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하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아 너는 틀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매일같이 다투기만 일삼는다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만 할 뿐 돕는 신하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고립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14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걱정이 됐나봐요. 말리세요. 이 싸움 말리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내가 맞아 넌 틀려 라고 하는 당파 싸움 또는 당쟁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 알고 있는 거야 얘들아. 만리소설을 A라고 두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네. 그죠? 그럼 이 싸움은 다르니까 B가 되겠네요. 첫 번째 초장에 나와 있는 A, B, A 구조 잡으셔야 되고요. 이어서 갈게요. 지공무사하게 만리소서라고 나오죠. 지공무사는 지극히 공정해서 사사로움, 즉 사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지공무사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자공무사라고 하는 건 만리소서가 아니니까 B, 만리소서를 똑같이 A라고 두는데, 만리소서가 한 부분이 생략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혹자들은 이 부분을 B, A 구조라고 하는데요. 얘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듣고 판단을 하세요. 정석은 아닙니다. 논의되고 있는 중. 됐어? 사람들이 말이 많다. 그 다음 갈게요. 그럼 이제 임금에게 말리라고만 하면 그거 어떻게 말리라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줄 거야. 진실로 말리고 말리시면 탕탕평평 하리이다. 탕탕평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공평하다는 뜻이야. 간단하게 공평하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종장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당쟁을 끊어낼 수 있는 근절 방안 첫 번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은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또는 공정한 역할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좀 오래된 선생님은 뭐라고도 말하냐면 탕탕평평을
탕평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임금의 공정한 태도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만 일단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건 학교 가서 수업 듣고 판단하는 걸로 할게요. 26수 갈게요.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밑줄 쳐보시고 이어서 갈게. 그럼 결국 나라가 굳으면 집이 굳는다죠. 그럼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상대적으로 큰 범위가 될 거야. 됐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나라는 임금이라고 봐도 될 거야. 나라를 다스리는 건 한 나라의 임금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국가 또는 왕이 가지고 있는 기강, 그러니까 권력 또는 뭐 세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굳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확립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국가나 왕의 기강이 확립이 되면 결국 나라도 굉장히 태평해지고 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생활도 굉장히 평안해질 거야 를 이야기하고 있는 초장. 얘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이 뒤에 쓴 거 있죠. 얘를 사자성어로 자주 나올 수 있어서 알고 계세요. 국태민안이라고 설명합니다. 국태민안.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굳으면 집이 굳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안 한대.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란 일이라고 하는 걸 공적이다라고 봤을 때 자기의 집만 돌아보는 건 사적인 게 되겠죠? 결국 사적인 생활만 추구한다. 얘를 사자성어로 바꾸면 사리사욕이라는 말이 있을 거야 얘들아. 그럼 사적인 생활만 추구하고 공적인 생활? 이것은 결국 나란 일이 되겠네. 얘는 무관심한 관리들을 마찬가지 또 뭐 하는 거냐면 비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을 수 있겠는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서리적 표현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고요. 결국 마지막에서 말하고 싶은 건 너네 그렇게 계속 싸우는, 즉 당쟁을 지속하면 위험에 빠질 거야 경고하는 부분이 되겠죠. 됐죠? 마지막 하겠습니다. 28수요. 나는 공명을 원하지 않아. 근데 부귀를 바랄 소냐? 마찬가지 무슨 표현? 서리적 표현. 그러니까 난 공명도 필요가 없는데 그럼 내가 부귀를 추구하겠어? 난 추구하지 않아. 이런 게 되겠죠. 그럼 결국 초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화자는 부귀, 공명 자체에는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일간모옥에, 일간모옥 자주 나와요. 수간모옥 상충곡 기억나시죠? 수간모옥처럼요. 일간모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좁은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좁은 집. 그럼 결국 화자는 일간모옥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화자는 굉장히 가난한 처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넉넉한 삶이 아니라. 그럼 아주 좁은 집에 고초히 혼자 앉아서 밤낮에, 여기가 사자성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되네요. 우국상식을 못내 서러워한다. 그럼 가봅시다. 우국상시라고 하는 건 우국, 나라를 걱정하고요. 시절에 혼란함이 있겠지? 혼란스러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결국 밤낮, 하루 종일이 되겠죠. 밤낮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나라를 걱정하고 시절의 혼란함으로 마음이 상한다. 그럼 결국 마지막 구절에서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우국의 심정 또는 우국의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결국 이 글을 쓴 이덕일이라고 하는 작가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전란이 있었고 계속 당쟁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갔죠? 결국 여기서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너네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오늘 배운 첫 번째 작품 이덕일의 우국가였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